안녕하세요.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년의 시청자입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과 제가 살아온 인생 얘기를 보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연을 적어봐요. 제 부모님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소문난 맛집까지는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몹시 많은 가게였어요. 식당을 찾는 아저씨들이 하나같이 다들 저희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같은 찌개, 같은 밑반찬이어도 이 집 음식은 맛이 다르다며 근처에 올 일이 없어도 일부러 생각나서 찾게 된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을 거다 말할 정도로 음식 맛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먹기에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요리를 참 잘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요리를 하실 때 건성으로 간단하게 휙휙 만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완성된 요리를 먹어보면 맛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냐 여쭤보면 어머니께서는 항상 요리는 타고나야 한다고 대답하셨거든요. 요리는 손맛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혀가 좋아야 한다면서요. 어머니께서는 맛만 보시면 그 요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귀신같이 다 알아맞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핏줄이라 그런지 저도 요리 솜씨가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식당 일 하시는 어머니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요리가 혀가 중요하다는 어머님 말씀을 어렸을 때 그저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리하시다가 맛을 봤는데 뭐가 살짝 부족한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더 넣어야 한다, 소금을 더 넣어야 한다, 감칠맛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척척 해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혀의 중요성이에요. 요리에 감이 없고 맛을 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 어딘가 부족하고 맛이 없긴 한데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혀를 닮아서 그런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얘는 마늘이 좀 더 많이 들어갔구나. 이 소스는 어떤 재료들로 만들었겠구나. 감이 딱딱 오더라고요.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자본금이 좀 있어서 식당을 크게 하셨으면 저 못지않게 성공하셨을 겁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요리 실력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어머니께는 참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제게 이런 능력을 물려주셨기에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글 서두에 말했듯 저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체인점도 몇 개 두고 있고 인터넷으로 밀키트라는 것도 만들어 팔고 있어요. 밀키트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포장 판매를 전국을 대상으로 멀리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를 비조리 상태로 포장해서 각 가정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게 택배로 판매를 하거든요.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가게 홍보가 중요해서인지 웬만한 가게에서 이런 걸 다 하더라고요. 이걸로 나오는 매출도 꽤 크고요. 어찌됐든 운 좋게도 사업이 성공해서 지금은 자리를 잘 잡은 상태지만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됐던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장사는 트럭 장사였습니다. 트럭에서 떡볶이, 튀김, 오뎅 같은 분식을 만들어 파는 포장마차 장사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애 낳고 키우며 집에서 작은 회사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남편과 아들 맛있는 음식 해먹이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레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생활비를 벌어올 사람이 없어지며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회사로 취직 준비를 했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구직 활동을 하다 실패하고 결국 저희 부부가 선택한 것은 트럭 장사였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으로 장사를 할 만한 트럭을 하나 구매하고 분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려서 저희 부모님처럼 백반집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가게 하나 차리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트럭 장사였고 트럭에서 팔 만한 것이 기껏해야 뭐가 있겠어요. 거창한 음식을 팔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분식이 된 것이었죠. 그래도 남들처럼 냉동식품 사서 튀기기만 하고 양념 사와서 대충 끓이기만 해서 장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튀김, 속재료를 손질하고 모든 음식을 전부 수제로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런 거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말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원래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님들이 알아보고 찾아주시는 거다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밑반찬 하나 사오는 법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만드셨어요. 가끔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고집스러웠지만 그게 부모님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떡볶이 양념도 몇 번을 시도하고 실패하며 최상의 배합과 비법 재료를 넣어 제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맛으로 항상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꼬마들이 주된 손님들이었지만 입소문이 났는지 날이 갈수록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바쁜 시간대에는 줄을 서서 음식을 사갈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몇 시에 문을 여냐, 매일매일 여는 거냐, 트럭 장사하는 시간을 묻는 사람도 많아졌고 처음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12시간여만 하던 장사 시간을 늘려 거의 하루 종일 음식을 팔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안 좋다 핑계대지 않고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 트럭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이게 잘 될까 망하는 건 아니냐 걱정했던 남편도 차츰차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더욱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냈습니다. 남편은 제게 원래 백반집 같이 제대로 된 요리하는 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당신 요리 실력 하나는 내가 보증하니까 이왕 가게 여는 거 분식집 말고 찌개집 같은 식당을 열어보는 게 어떠냐고 물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분식 끝장을 보겠다고요. 널린 게 백반집인데 이제 와서 백반집을 새로 열어봤자 손님들이 들여다보기나 하겠냐. 그에 비해 우리 분식 트럭은 어땠냐. 멀리서부터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냐. 가게 연다고 하니까 위치 물어보고 시간 내서 꼭 찾아오시겠다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백반집이라니 얼토당토 아는 소리다. 떡볶이랑 튀김이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난 우리 음식에 자부심이 있다. 그렇게 분식집이 문을 열었고 감사하게도 가게 시작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맛집 프로그램 같은 곳에도 몇 번 소개되고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전국 각지의 손님들이 몰려드는 탓에 가게 확장도 한번 하고 근처에 2호점도 열게 됐어요. 제 음식에 자부심이 있다 생각하긴 했지만 솔직히 좀 얼떨떨하기는 했거든요. 떡볶이랑 튀김, 김밥 같은 분식이 맛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특출난 맛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아마 멀리서부터 찾아주시는 분들은 맛 하나만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성비와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찾아주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럴수록 더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항상 제대로 된 음식을 내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재료에 돈 아끼지 않고 양 줄이지 않고 재활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는 것들, 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 철칙을 지키며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2호점, 3호점을 넘어 전국의 체인점을 내게 됐고 이제는 꽤나 유명한 분식 업체가 됐죠.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가게 운영뿐만 아니라 체인점 관리 등 사업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생기다 보니 매일같이 새벽부터 나가 음식 준비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꼭 가게에 나가 직접 분위기를 살피고 음식 점검도 하고 가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당연히 트럭 장사하던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씩 그때 당신이 트럭 장사를 하자는 말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당신 같은 마누라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고마워합니다. 남편 혼자 회사 다니며 돈 벌어오고 저는 집에서 한두 푼 아끼며 살림하던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격이죠. 양가 부모님께서도 용돈 쥐꼬리만큼 챙겨드리다가 지금은 생일이며 명절이며 몇백만 원씩 턱턱 쥐어드리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 하면 편하게 구매하시라 카드를 쥐어드릴 정도로 형편이 넉넉해졌습니다. 처음 트럭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시며 영 미덥잖아 하셨는데 참 사람 일 모르는 거죠. 특히 시부모님들께서는 더욱더 장사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냥 다른 회사 찾아서 입사하면 되지 왜 젊은 나이에 본인 아들을 데리고 사서 고생을 하려 하냐 구박하기도 하셨고요. 시부모님 얘기가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시댁 식구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편에게는 남동생 둘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작은 회사에 다니던 남편과 다르게 남동생 둘은 다 의사에 변호사에 걸출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못난 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남편이 어릴 적부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셨고 남편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농사도 돕고 동생들도 돌보고 그 시절 마지들이 대부분 그렇듯 본인 꿈을 펼치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한 거죠. 그런 남편 덕분에 남동생들은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둘 다 서울로 대학을 들어가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아마 남편에게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서방님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 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서방님들에 비해 학력이나 조건은 좀 딸려도 인성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본인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젊을 적부터 뼈 빠지게 고생한 형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성공한 후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할 텐데 서방님들은 정말 아나무인이 따로 없었죠.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역시 못 배워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핀잔을 줬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돈 잘 벌고 잘난 사람들이라면 어려움에 처한 형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사 시작할 때도 역시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장사 같은 천한 일뿐이라며 사람 면전에 대고 무안을 주질 않나 쪽팔려서 어디 가서 형이 있다고 말도 못한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데 정말 못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참다 못해 서방님들 그러시는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일 잘 풀리고 잘 사는 거 솔직히 우리 남편 덕이 크지 않냐. 고마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말은 삼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들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본인 능력이 없어서 우리 뒷바라지 한 거면서 왜 생색이냐. 이제 와서 옛날 얘기를 왜 꺼내냐.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남편 고생한 건 알지만 지금 와서는 서방님들이 용돈도 더 잘 챙겨드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주변에 자랑하기도 좋으니 은근슬쩍 서방님들 말이 맞다는 식으로 편을 드셨어요.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핀잔을 주더니 본격적으로 트럭을 몰고 다니며 분식을 팔기 시작하자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더욱더 곱지 않아졌습니다. 장사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으니 기껏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팔지 못해 버릴 때도 있었어요.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상황에 재료가 몹시 아깝기는 했지만 내가 못 먹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만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괜히 퇴직금만 땅바닥에 가져다 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럴 시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라도 장사 접자 매일같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였고 시부모님과 서방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무슨 장사 같은 걸 한다고 설치냐. 배운 게 없으니 몸이 고생한다며 매사에 사람을 무시했어요.
아까 남편이 중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학력이 짧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 결혼한 거거든요. 애초에 공부에 큰 뜻이 없었고 대학에 갈 만한 형편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고졸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어디 가서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졸이어도 살면서 불편한 것 하나 없고 오히려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도 돈 잘 벌고 잘만 삽니다. 고졸이라는 사실이 왜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게 아니던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역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며 사람을 개무시했으니까요. 큰 동서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큰 서방님과 선자리에서 만난 사이였고 집안도 잘 살고 유학도 다녀온 가방끈이 긴 여자였죠. 여러모로 저와는 비교되지 않는 여자였어요. 물론 조건만 따지자면요. 작은 동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였습니다. 큰 동서의 직장 동료인데 작은 서방님을 소개받아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동서도 당연히 능력 좋고 학벌 좋고 집안도 좋은 여자였고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였습니다. 결혼식도 휘황찬란한 식장에서 했고 예단도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해왔다고 했어요.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이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와 남편은 식도 올리지 않았고 당연히 예물이며 예단이며 그런 관습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니 말 다 했죠. 마음 한켠에서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든 건 사실이었지만 애초에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트럭 장사가 조금씩 잘 되며 바빠지기 시작해서 그런 사소한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했고요. 아까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를 했었죠. 물론 조건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만났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다른 뜻도 있었어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 모두 서방님들처럼 인성이 글러먹은 여자들이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비슷한 성격의 신부감들을 잘도 찾아봤는지 몰라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분식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니 얼굴이 싹 굳으며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본인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 하나같이 아나무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받는 것에는 익숙했고 일일이 화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에 감정 소모할 바에 장사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트럭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서야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들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의 학원이나 시설 같은 곳에 돈 주고 보낼 수도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는 멀리 사셨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으니 아이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이를 트럭 장사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장사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이 쉽진 않았죠. 튀김기며 철판이며 자칫하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것들 투성이었고 음식 파는 곳이니 청결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장사가 바쁠 땐 아이에게 신경을 기울일 수도 없었고 어린아이가 긴 시간 동안 가만히 한 곳에 앉아있기도 힘든 일이니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말도 잘 듣고 얌전한 편이었어요. 큰 말썽을 피운 적도 없었고 똘똘해서 손님들이 아들이냐 물어보고 귀엽다 칭찬도 해주고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은 거스름돈을 애해주라며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나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틈틈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위험한 짓은 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이를 신경 쓸 틈이 없었죠. 한바탕 손님들이 휘몰아쳤다가 겨우 숨 돌릴 틈이 생겨 그제서야 아들을 찾아 고개를 돌렸지만 아들은 트럭 주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트럭을 맡기고 아들을 찾아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끼익하고 자동차 바퀴가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와 뒤를 이어 남자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가자 골목길 앞에 선 자동차와 그 앞에 엎어져 있는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니 아들은 엉엉 울고 있고 남자는 그런 아들에게 왜 위험하게 갑자기 튀어나오냐, 앞 안 보고 다니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혼자서 트럭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버려진 공을 발견했고 그걸 차며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트럭에서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골목길로 들어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을 따라 차 앞으로 뛰어들었고 천만다행으로 운전자가 급하게 멈춰서서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남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거듭했어요. 한참을 불같이 화를 내던 남자는 조금 진정이 됐는지 애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한마디를 남기곤 사라져버리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하며 엉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못난 부모 만나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 싶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와 남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장사하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설에 맡기든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시부모님께서 집을 정리하시고 근처로 이사를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왜 이사를 하시냐 했더니 서방님들이 집을 마련해 드렸다는 겁니다. 생활비 다 드릴 테니 근처로 이사를 오시라고 했다는 말에 짐작 가는 바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농사 정리하시고 근처로 이사 오시라. 저희가 생활비도 다 드리고 이제 편하게 모시겠다는 식이었지만 속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애 봐달라고 부른 거 아니야? 동서들 둘 다 얼마 전에 애 낳았잖아. 동서 둘은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고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어요. 요즘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고 제도도 좋지만 대학 교수들은 사정이 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동서 둘 다 출산하자마자 몸조리도 하는 둥 마는 둥 바로 복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대학이라곤 다녀본 적 없는 사람이니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요. 돈도 많으면서 그냥 전문 시설 같은 곳에 애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요즘 하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신생아 돌연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때리고 학대한다든가. 세상이 험해졌으니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시부모님을 꼬셔서 근처로 데리고 온 거겠죠. 제 말에 남편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진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으니 이제 곁에 모시고 효도하려고 그런 거겠지 했지만 저는 두고 보라고 앞으로가 뻔히 보인다 얘기했고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동서들은 시부모님을 완전히 보육원 취급하면서 아이를 가져다 맡겼습니다. 게다가 육아뿐만 아니라 집 청소며 반찬 배달이며 다양하게도 부려먹었더라고요. 물론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기는 했지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동서들의 모습을 보며 기가 차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께 저희 아들도 부탁드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에다 얌전한 편이고 특별히 돌봐주실 필요 없이 그저 사고 안 치나 아픈 곳 없나 곁에서 살펴봐 주시는 정도로 충분했으니까요.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데 크게 어려울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고 거리도 가까워졌으니 남편과 고민하다가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어머니 요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얼마 전에는 장사하는 곳에 데리고 갔다가 크게 사고 날 뻔했고 아이가 얌전해요. 사고도 안 치고요. 제가 학교 끝나면 어머님 댁에 데리고 갔다가 장사 끝나면 데리러 갈게요. 그냥 가끔씩 살피기만 해주세요. 혼자서도 잘 놀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부탁에 몹시 화를 내셨어요. 이젠 너까지 나를 애 봐주는 사람 취급하냐면서요. 예, 내가 무슨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아냐? 안 그래도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여기서 애를 하나 더 보라고? 네 동서들이야 바깥에서 중요한 일 한다고 치고 그러고 넘어가겠는데 너는 뭐니? 기껏해야 트럭에서 떡볶이 팔고 튀김 팔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시부모를 부려먹어. 애 봐주면 줄 돈은 있니? 그래도 네 동서들은 생활비는 꼬박꼬박 통장에 잘 넣어주더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다시는 그딴 소리 나한테 꺼내지도 마라. 결국 그렇게 저희는 아들을 친정 부모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장사하시느라 바쁘셨지만 적어도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있어 주실 수는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혼자서 책도 읽고 숙제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은 철도 일찍 들고 어렸을 적부터 제게 투정 한번 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의 애어른 같은 모습을 보면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미안한 것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부모님께서도 장사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런 부탁까지 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용돈도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고 효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데 못난 딸이 된 것 같아 참 서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트럭 장사를 접고 가게를 열고 나서는 사정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아들도 중학교에 들어가 혼자서 집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가게 일로 바쁜 저와 남편을 대신해 집에서 혼자 밥도 차려 먹고 빨래도 해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집안일을 해놓더라고요. 보통 그 나이대에 부모가 분식집을 한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바쁜 부모를 원망하고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언제나 바른 아이로 자라줬습니다. 쓰다 보니 아들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큼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커요. 그 흔하다는 사교육 한번 시켜준 적이 없는데도 공부도 잘하고 지금도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드디어 그 구질구질한 트럭 장사를 접었냐면서 그래도 장사가 좀 되기는 했나 보네 하더라고요. 어떤 가게냐 물어오길래 그냥 작은 분식집이라 대답했더니 역시나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방님들은 대놓고 사람을 무시했다면 동서들은 은근슬쩍 기분 나쁘게 사람을 무시했어요. 분식집이 뭐 어때서요? 저도 가끔은 떡볶이 먹고 싶더라고요. 가끔 불량식품이 땡기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 먹이기는 좀 그렇죠. 뭐 더럽다 격떨어진다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몸에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형님 요리 잘하신다 들었는데 겨우 분식집 같은 걸 하셔서 아쉽네요. 참 이래서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아쉬운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뭐 트럭 장사 하던 시절보다 낫잖아요. 장사도 좀 잘 돼서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져야 할 텐데. 그래봤자 뭐 애기들 코 묻은 돈이겠지만요. 누가 봐도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 기분 나쁘라고 돌려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굳이 열을 내며 대꾸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축하해주길 바라진 않아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동서들은 이것 외에도 제 속을 긁는 행동들을 골라 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들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쓴다든가 제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며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제 자격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더라고요.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니 명백한 고의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부러 저와 남편이 모를 만한 얘기를 꺼내 저희를 비웃으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거였어요. 본인들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은 거 알겠는데 많이 배울수록 더 예의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고졸인 저와 중졸인 남편보다 사람이 더 치졸하고 못나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혀를 굴리면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쓰길래 멀쩡한 한글 두고 왜 영어를 쓰냐,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써야지 하니까 동서들은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다 하냐는 듯 혀를 찼습니다. 혹시 알아듣기 어려우셨냐, 앞으로 형님 앞에서는 조심하겠다 답하는데 속이 펄펄 끓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들은 저희 부부에게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애들이랑 계실 때는 영어 좀 많이 섞어서 사용해 주세요. 아시겠죠? 원래 조기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에 친숙하게 하려고요. 제가 책 한 권 사드릴 테니까 이 기회에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원래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시부모님께 영어라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린가요? 안 그래도 애 봐주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 어머님께 영어책을 던져주며 되지도 않는 ABC를 외우게 하고 있으니 시부모님께서도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동서들은 시부모님에 대한 존중도 전혀 없고 아랫사람 부리듯 부려먹기만 하니 결국 시어머니께서도 참지 못하고 동서들을 앉혀놓고 한 소리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네 밖에 나가서 중요한 일하고 바쁘다니 별말 안 하고 애들 다 봐줬다. 근데 내가 무슨 너희 밑에서 돈 받고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아니?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영어고 뭐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시킬 거면 그냥 딴 사람 알아봐라. 더 이상 애들 못 본다. 시어머니 말씀에 동서들은 몹시 기분 나빠하며 손주 보시는 일이 그렇게 힘드시면 진작 말을 하시지 그랬냐. 생활비 꼬박꼬박 잘 타시고 생일이며 명절이며 용돈이랑 선물 잘만 받아가시길래 별 불만 없으신 줄 알았다며 그럼 이제 애들 다른 사람한테 맡기겠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잘하는 도우미를 붙여줄 참이었다며 대신 이제 애들 안 보시니까 생활비는 필요 없으시죠 하고 생활비를 뚝 끊어버렸어요. 결국 시부모님 생활비는 저희 몫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가 겨우 이런 꼴을 보려고 평생 해온 농사 접고 고향 떠나왔냐며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가정부 같이 애 봐주고 반찬에다 나르고 집 청소해주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고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팽당할 수 있는 거냐면서요. 너희한텐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내가 돈에 눈이 멀었나 보다. 어렸을 적부터 큰애가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걸 왜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었는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은 앞으로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한들 그간 쌓여온 서름이 한순간에 풀리진 않았죠.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사과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만약 동서들이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푸대접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저희를 무시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남편 부모님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들인데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는 모습을 못 본 척할 수도 없었고 다행히도 그쯤부터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해 2호점도 내고 여유가 생겨 문제없이 생활비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그렇게 시부모님을 쌩하니 내쳐놓고 명절이며 생일이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한 통이 끝이었고 참 보면 볼수록 가관이었어요. 시부모님께도 그런 식인데 저희 부부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연락 한 번이 없이 지냈고 애초부터 그리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교류가 없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좋게 생각해 보자면 동서들 덕에 이제라도 시부모님께 그동안 무시당했던 것들을 사과받고 나름대로 사이가 잘 풀렸으니 그건 다행이었죠. 그동안 무시받고 눈칫밥 먹으면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 연을 끊을 수 없었으니 꼬박꼬박 시댁 찾아가느라 고역이었는데 이제 시부모님 챙기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게 됐으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풀려갔고 체인점도 내고 아까 말했던 인터넷 장사도 시작하게 됐어요. 인터넷 장사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들이 제게 먼저 요즘 밀키트라는 게 유행인데 우리 가게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밀키트라는 개념이 생소하기도 하고 체인점 관리하는 것으로도 힘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조금 알아보니 그냥 배달 판매 같은 것이더라고요. 물론 시작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리 잡고 나니 거의 매장 판매량만큼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팎으로 돈을 벌어대니 통장에 쌓이는 돈이 상상 초월이었어요. 남들은 돈 벌면 주식하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을 굴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무식하게 장사만 해왔으니 그냥 돈이 벌리는 대로 건물만 샀습니다. 부동산도 잘 몰라서 비싸고 가격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은 강남에 상가 건물을 샀어요. 처음 건물 계약서를 쓸 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건물 주인이라고 싶은 기분이었죠. 처음 트럭 장사 시작할 때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렇게 건물이 세 채가 됐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가게 여러 개 매출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을 보면 얼떨떨해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가게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셨지만 이 정도로 성공했다는 사실은 모르셨습니다.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성공해서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드려봤자 사이가 나빠질 일만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돈을 올려달라, 뭘 사달라, 어째라.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간 일도 차를 바꾼 일도 전부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는 모든 것을 비밀로 했지만 친부모님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용돈도 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모시고 좋은 곳에 가서 식사도 하고요.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저는 예전부터 꼭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모님 가게 주변은 땅값이 비싼 번화가라 집을 사기 어려워서 멀리서부터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물론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애초에 이렇게 성공한 것도 다 당신 덕분이고 그동안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아이도 봐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니 보답해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다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시부모님께서도 저희가 돈방석에 올랐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시골에서 장을 담궈 보내주셨는데 그걸 저희와 나눠 드시기 위해 예전에 살던 집으로 말없이 택배를 보내신 거죠. 택배는 반송되어 돌아왔고 의아하게 생각하신 시어머니께서 이사했냐 물으시는 말에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주소를 불러드린 겁니다. 결국 시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강남에 건물만 세 채가 있다. 저희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고 말씀드리니 시부모님께서도 몹시 놀라신 눈치였어요. 사람이 뭐든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하는 법이라고. 그나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뭐라도 할 애인 줄은 알았다. 너희가 뭘 걱정해서 우리한테 그 사실을 숨겼는지 알겠는데. 근데 우리 너희한테 손 안 벌린다. 그런 일 겪어보니 알겠더라. 사람이 돈이야 다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처럼 자주 얼굴 보고 밥 먹고 안부 주고받는 걸로 충분하다. 본인들에게 성공한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몹시 섭섭해하시고 노하실 줄 알았는데 솔직히 조금 의외인 반응이었어요. 동서들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변하시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죠. 물론 시부모님께서 요구하시진 않으셨어도 용돈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동서에게서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얼마 후면 시어머니 생신인데 오랜만에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요. 그동안 생신이고 뭐고 나 몰라라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식사인가 싶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장소는 고급 일식당이었고 아들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회를 좋아하질 않아요. 옛날에 날 것을 먹고 크게 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날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부모 입맛 탓인지 저희 아들도 날 것을 잘 못 먹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도 저와 남편은 여전히 고급 식당보다는 동네 가게에서 먹는 삼겹살에 소주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고급 일식당은 그리 달가운 장소가 아니었지만 본인들이 불렀으니
본인들이 사겠지 싶어서 크게 토를 달지 않고 나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건 너무 바빠서 저희가 연락을 못 드렸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오랜만에 만난 동서들은 뻔뻔하게도 살랑살랑 웃으며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더라고요. 딱 봐도 분명 뭔가 검은 속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역시나 식사가 조금 진행되니 근황 얘기를 하던 큰 동서가 본론을 꺼냈어요. 본인들이 이번 명절에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좀 어려운 장소라 어차피 명절에 집에만 계실 테니 애들 좀 봐달라면서요. 그러면서 봉투에 용돈을 넣어가지고 내미는데 참 보면서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표정이 굳어지셨고 시아버지도 기분이 상하신 듯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결국 자리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속도로 싸해졌고 괜히 별 말 얹고 싶지 않아 얌전히 밥만 먹고 있었죠. 엄마, 나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들 말에 식탁을 내려다보니 온통 회에 날 것뿐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입맛에 안 맞아도 대충 집어먹고 말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아들을 쫄쫄 굶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종업원을 불러 혹시 아이가 먹을 만한 익힌 음식이 있냐고 물었고 종업원은 난감하다는 얼굴로 오늘 코스 요리에는 익힌 음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껏해야 계란찜 정도다 답했습니다. 추가금을 내도 괜찮으니 아무거나 익힌 음식을 가져다 달라 말하니까 곤란해하던 직원은 주방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는 튀김 종류가 가능하다며 가져다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 답했습니다. 튀김은 모든 코스가 끝날 때쯤에서야 느지막이 나왔고 아이는 식사 시간 내내 굶다 겨우 튀김 몇 개를 입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들지 않은 자리였기에 빨리 집에 돌아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저녁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식당 앞에서 동서들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고급 식당 안 와보신 건 알겠는데 같이 앉아있는 사람 생각도 하셔야죠. 왜 그렇게 촌티를 내세요? 이래서 형님은 그냥 안 부르려고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곳 와보시나 싶어 불러드렸더니 참나. 원래 이런 이 식당에서는 다 고급 요리만 파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구질구질하게 튀김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왜 맘대로 추가 주문을 해요? 여기 요리가 하나에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얻어먹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가? 가족들이 단체로 궁상이야.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부모 닮아서 아들도 염치가 없는 건지 아무리 못 배워도 그렇지 천박해 죽겠어. 상종을 못하겠다니까 진짜. 제가 추가 주문을 하고 계산을 안 한 건 잘못이긴 하지만 비싸봤자 요리 하나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만 쏙 골라서 계산을 하는 것도 애매하고요. 애초에 본인들이 먼저 식사하자고 부른 자리고 식당을 같이 고른 것도 아니니 이 정도쯤 이해하리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평소에 그렇게 본인들 돈 많다 자랑질을 했으면서 겨우 요리 하나에 저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을 다시 돌이켜봐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진상짓을 한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면전에 대고 거지 새끼니 천박하다느니 쌍욕이나 다름없는 말을 들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던 찰나 갑자기 시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러 나오셨던 시아버지께서 우연히 저와 동서들의 대화를 엿들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는 모습에 동서들은 모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는다더니 딱 그 꼴이구만. 제 강남의 건물만 세 채야. 너네가 아무리 돈 잘 번다고 날고 기어도 큰아가 발톱 때만큼도 못 따라온다고. 뭐 그리 잘났다고 유세야 유세는. 까불지들 마라.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에 건물이 세 채라뇨. 동네에서 분식집 장사하시는 사람이 무슨 수로 강남에 건물을 사요? 네 형님 타고 온 차를 봐라. 저게 동네 분식집 장사하는 사람이 타는 차로 보이냐?
큰아가 가게 전국에 체인점이 몇 갠데 모르긴 몰라도 너네들보다 몇백 배는 돈 많이 벌 거다. 시아버님이 가리킨 쪽에는 저희가 타고 온 차가 있었어요. 아까 차를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저는 차 브랜드도 잘 모르고 차에 돈 많이 쓰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남편이 고집을 부려 몇 억 나가는 고급 승용차를 샀거든요. 동서들은 그제서야 차를 발견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와 차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자, 여기 카드. 동서가 산다고 해서 이 정도 푼돈은 그냥 낼 줄 알고 계산 안 한 거였는데 그렇게 사정이 어려운 줄 몰랐네. 겨우 이 정도 돈 가지고 벌벌 떠는 걸 보니까 여행 준비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나 봐. 이걸로 여행 가서 돈 좀 써. 옷도 사 입고. 그렇게 좋아하는 고급 요리 많이 사 먹고. 난 돈 많이 벌어도 이런 것보다 삼겹살이 더 맛있더라고. 누구 말대로 입맛이 천박해서 그런 건지 뭔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시어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도우미 고용해. 영어 잘하는 도우미 쓴다더니 막상 쓰려니까 돈이 좀 부족해? 이 카드로 명절에 애들 봐줄 사람 데려오든가. 장사 잘 되는 거 괜히 말했다가 거지 새끼들처럼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달려들까봐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미 알게 됐으니까 좀 도와줄게.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부담 갖지 말고 써. 난도구들처럼 돈 많다고 자랑해놓고 요리 하나에 쩔쩔매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동서 얼굴에 카드를 확 던져버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속에 쌓아뒀던 얘기들을 쏟아내고 나니 속이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동서가 차 앞까지 달려들어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려 댔지만 그대로 쌩 출발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가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었죠. 속이 시원하니 밥맛도 참 좋더라고요. 몇십 배는 더 비싼 일식당에서 먹었던 밥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과 서방님들에게 연락이 참 많이도 왔어요. 그 분식집이 진짜 형님 거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말 한마디 안 했냐? 주변에 변호사 필요한 사람 없냐? 병원 확장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사람 탈을 뒤집어 쓰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싶은 얘기들이었죠. 당연히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전부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그날 식사 이후로 완전히 정을 떼셨는지 손주고 아들이고 다 보기 싫다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무시당하면서 연락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완전히 태도 고치고 제대로 사과를 해오기도 전에 마음 풀 생각 없다고 하시는데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동서들이나 서방님들이나 평생 돈과 다른 사람들 시선에 목매달며 지금처럼 불쌍하게 살 것 같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그들에게 무시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고졸 중졸 출신 부부가 본인들보다 몇 배는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본인들과 남들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타박하고 남들을 질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굴레에 갇혀 살겠죠. 안 봐도 뻔합니다. 한때는 그들이 원망스럽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집안 훌륭한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일생을 살고 있어도 동서들과 서방님들처럼 끊임없이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본인을 비교하며 살아가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저와 남편은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지금이나 트럭 장사를 하던 시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성공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내 손으로 일궈낸 사업이지만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연세에 비해 정정하시고
아픈 곳 없이 건강하시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아들도 문제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으니 이제야 삶의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면서 참 무시도 많이 받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는데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며 하나씩 헤쳐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네요.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운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모든 일들이 시기에 딱딱 맞게 잘 풀렸고 중간에 큰 위기 없이 사업이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성공은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수많은 손님들 덕분이죠. 세상에 수많은 분식집이 있는데 제가 뭐 그리 잘나서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트럭 장사하던 시절에 멀리서부터 찾아주셨던 단골 손님들 얼굴이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까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서 허심탄회한 기분이네요.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한풀 접고 좀 천천히 살아보려고 해요. 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도 다니고 아들이 더 커서 독립하기 전에 시간도 같이 많이 보내고요. 장사에 너무 집중하느라 제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한 번쯤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여유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돌아보시며 마음의 안정을 취한다면 또 어떤 깨달음과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의 아버지입니다. 벌써 환갑이 지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60대라는 사실에 낯설기만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최근에서야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저는 아직도 제 자식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에 들어가던 모습이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방 늙은이가 되어버릴 거라곤 말이죠. 제 젊은 시절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면 좀 달랐습니다. 35살의 이른 나이에 사랑하던 아내를 갑작스레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웠거든요. 그 세월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9살, 8살, 7살,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당시에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배관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뭐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그 덕분에 졸업하기도 전에 조선소에 취직이 됐죠. 용접을 잘하다 보니 자연스레 배관공들 밑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곧바로 배관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 일한 덕분에 돈은 금방 모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장가를 가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업이 워낙 성업일 때라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맞선자리가 줄을 섰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총각 시절 맞선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못해도 10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선을 봤지만 영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뿅 가고 말았죠. 아내가 다방을 걸어 들어오는데 아내의 뒤로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어떻게든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며 저는 쉬지 않고 아내에게 구애를 했어요. 결혼하자고요. 당시에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던 23 꽃다운 나이의 아내는 결국 제게 넘어왔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아들, 딸, 아들, 황금 비율로 3남매를 낳은 저희 부부는 금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연년생으로 셋을 연달아 낳을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장밋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하늘이 질투했던 걸까요? 행복했던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첫째,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막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 손상이 심각해 긴급 수술을 받았죠. 한순간 벌어진 사고로 아내 한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리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였던 저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어요. 엄마라는 게 집에서 밥이나 차려주고 학교나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죠. 아직 어린 아이들은 매일 엄마를 찾았어요. 특히나 큰 수술을 받은 막내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를 않았죠. 덕분에 애를 달래느라 저도 한참을 자지 못하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출근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출장도 가야 하는 제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결국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연세도 많으시고 당뇨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께서 저와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저를 보며 이래저래 속상하셨을 어머니는 제게 당연하다는 듯 재혼을 권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 셋 딸린 호라비를 누가 오겠냐고 농담처럼 넘겼지만 어머님은 쉽게 넘어가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네 나이가 아직 40도 안 됐는데 이 어린 새끼들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애들 엄마는 찾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애들 엄마도 저고 애들 아버지도 저예요. 저한테 여자는 죽은 애들 엄마뿐이니까 이제 그 얘긴 그만 좀 하세요. 아내와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하면서 저는 영원히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제 말에 눈물을 쏟으며 제 고백을 받아주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서운한데 그 약속만은 절대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짐대로 홀로 30년을 살았어요. 아들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셋 다 의사로 키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좋았거든요. 그랬으니 그 많은 자격증도 척척 따냈죠. 아이들은 누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셋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별히 학원 다니거나 과외 한번 해준 적 없는데 중고등학교 내내 셋 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좋아할 일인가 싶은 게 셋 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았습니다. 뭐든 셋 다 공평하게 해줘야 했어요. 하나를 사줘도 셋이 똑같이 비슷한 가격대에 맞춰 사야 했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 셈을 내고 욕심을 부렸어요. 반찬도 제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예요? 고등어랑 어묵? 콩나물국까지 다 나 싫어하는 거고 둘째만 좋아하는 반찬이잖아요. 저는 오늘 꼭 고기 먹고 싶다고요. 오늘 둘째가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밥도 거르고 학교 갔다 왔어. 오늘은 동생이 아프니까 우리 장남이 이해 좀 해. 내일은 아버지가 꼭 고기 반찬 해줄게. 자식이 셋이나 되니 일주일 내내 공평하게 반찬이며 간식까지 해대느라 아주 등골이 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셋이나 되는 자식들 비위를 다 맞추겠냐. 그러다가 제가 병든다며 걱정하셨지만 전 괜찮았어요. 제가 돈이 많아 부족한 거 없이 뭐든 풍족하게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살뜰하게 챙길 엄마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서로 앉으려고 경쟁하듯 지내더니 남들은 한 집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다는 의사가 저희 집에선 셋이나 나온 거죠.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자마자 둘째는 당연히 오빠보다 좋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셋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만이면 저도 조선소까지 그만두면서까지 서울에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도 셋째도 악착같이 의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식들을 위해 터전을 서울로 옮겨야겠다 싶었죠. 저는 조선소에서 받은 퇴직금과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동네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사실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작은 평수의 3층짜리였어요. 워낙 오래되고 작은 건물이라 포항에서 살던 집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 앞에 공터도 있고 차 주차하기도 좋아서 제 가게를 내기엔 좋을 것 같아 바로 계약했습니다. 집이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늘려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1층에는 제 가게를 내고 2층은 세를 주고 저와 아이들은 3층에서 살았죠. 생각보다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바다 사나이가 도시에서 살아보려니 여간 텃세가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관공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다들 조선소에 다닌다고 하면 엘리트라고 대접을 해줬어요. 워낙 기술직이 귀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배관공이라고 하면 못 배우고 못 버는 사람 취급을 했죠. 와이셔츠 입고 정장 재킷은 걸치고 다녀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제 사정이 달라졌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의대생인 자식 둘이 고3 수험생 하나.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지였죠. 뭐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패기 있게 가게를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할 때가 아니었으니 보통 다 동네 장사였죠. 큰 일거리라고 해봐야 건물 배관공사 혹은 수리가 다였어요.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장사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배관 고쳐달라고 저를 불러놓고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시켰죠. 돈도 안 주면서 형광등 갈아달라는 건 보통이었고 벽지를 건네며 제게 벽지까지 발라달라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변기 배관만 확인하러 온 거라서요. 도배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이 동네에서만 30년 산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나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어요. 사실 도배도 배운 적이 있어서 제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관공사만 해도 반나절은 넘게 해야 하는 일인데 비용도 받지 못하는 도배일까지 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돼도 제값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아니 지금은 물이 잘 내려가긴 하는데 혹시나 또 막히면 아저씨한테 전화할 테니까 추가 비용 받지 말고 AS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출장비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기술직이라는 게 부품 가격이야 남는 거라고는 없고 출장비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제 기술과 시간을 파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제값 주고 일을 시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죠. 한 동네 이웃끼리 뭘 그렇게까지 다 받냐는 식이었습니다. 출장비요? 아이고, AS는 출장비 안 받고 해주는 거죠. 동네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 쓰레기 좀 건물 앞에 버려주고 가요. 제가요? 아니 나가는 길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에 재활용까지 버려달라고 하는 건 허다했고 어떨 때는 일을 다 시켜놓고 현금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깎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1초면 입금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 언제부터는 아예 배관 공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아예 가게를 철물점처럼 차려놓고 도배니 용접이니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죠.
가게 앞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하루 24시간 내내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당연히 딱 하나였죠. 자식들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우리 장한 의대생 3남매 키우느라고요. 의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연 등록금이 한 명당 1,000만 원 가까이예요. 셋 다 의사 만드는 데만 1억이 우습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니었죠. 매일 병원에서 먹고 자느라 씻을 시간도 없어서 항상 머리는 거푸집을 하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안쓰러웠고, 쉬는 날 집에 와서도 공부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모습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큰일이 또 한 번 생겼어요. 제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아예 연락도 끊고 왕래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형제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챙겨야지 그러면 되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생 면상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사람 같지 않아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생이 어떻게 알고 서울 제 가게까지 찾아왔더군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어른들 말씀으로는 제 동생이 집집마다 안 깨트린 장독대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고뭉치였죠. 자라면서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습니다. 제가 기술 배워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동생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대한 지 한참 지나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했죠. 그런데 원체 불량한 인간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던 버릇을 못 버리고는 어디서 깡패 같은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은 직업 한 번 가진 적 없이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여러 번 연락이 와서 제가 빼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도 아내 죽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동생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 괜히 신경 써봐야 챙겨야 할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격이니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 녀석은 연락도 안 됐고요. 그리고는 아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예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쓰러질 듯이 울어대길래 이제야 정신 좀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조문객들 다 보내고 저와 마주 앉아 소주 한잔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집도 있고 직장도 빵빵하니 아버지 집이랑 땅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뜨신 밥 먹고 쉰 소리를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불효자 새끼가 지금 부모님이라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기껏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집이랑 땅을 내놔? 네가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아버지 어머니한테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장남이 어디서 명 짧은 여자는 데리고 와서는 호라비 신세로 내내 부모님 고생만 시켜놓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말 다 했어? 형수더러 뭐라고? 명 짧은 여자? 형수는 무슨 애만 줄줄이 낳아놓고 뒤진 여자 뭐가 좋다고 편을 드냐?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도 형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엄마 연세에 형네 애들 셋이나 키우느라고 골병 들어서 죽은 거 아니냐고. 동생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더니만 자신은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으니 재산이라도 받아야겠다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썩 꺼지라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받은 게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나랑 부모님이 뒷수습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잠을 자던 막내 아들이 제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서 울었어요.
저는 놀라 우는 아들을 달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동생이라는 새끼가 부주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더라고요. 이건 동생 새끼가 아니라 아주 도둑놈 새끼였죠.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다들 경찰에 신고하라고 어디 그런 자식 새끼가 있냐고 했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동네에서도 워낙 소문이 나서 어디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놈이었어요. 이제 뒤에서 도와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 돈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보내줬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 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때가 둘째 딸이 의대에 막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거였죠. 동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와 제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집 근처 찜질방에서 먹고 자면서 내내 저를 찾아오더군요. 형, 내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조금 있으면 50이야.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이랑 고생 다 했는데 힘들 때마다 형 생각만 나더라. 나 정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제발 나 한 번만 좀 믿어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생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자신도 조금 있으면 50이라는 말이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50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떠돌이 신세를 지낸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동생을 받아줬어요. 지금 와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면 실수였죠. 그 일로 자식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원망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와 외지 생활에 매일매일 지쳐갈 때였는데 그래도 곁에 동생이 함께 있어주니 저도 나름 원동력이 되긴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도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제게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생각은 좀 달랐죠. 저와 3남매만 살아도 좁은 집에 갑자기 동생까지 들어와 살다 보니 아이들은 많이 불편했나 봐요. 삼촌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설마 이대로 저희랑 계속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큰아들이 불편할 만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산 주택은 방이 3개이긴 했어도 방이 다 좁았거든요. 거실은 외풍이 세서 겨울에 거실에서 자는 건 밖에서 자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였죠. 원래는 딸아이와 제가 각각 작은 방을 쓰고 큰아들과 막내가 가장 큰 안방을 썼는데 동생이 오고 나서는 막내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 동생과 한 방을 썼죠. 네가 삼촌하고 같이 지내느라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이 추운 날씨에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가족을 내보낼 수는 없잖냐. 저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삼촌이랑 한 방 쓰는 거 너무 불편해요. 무엇보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저희 4식구 살기도 빠듯한데 삼촌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아버지 못 믿어? 아버지도 빠듯하잖아. 너희 셋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까지 열심히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빠듯하지 않다고요? 남의 집 화장실 배관이나 고쳐서 어느 세월에 저희 새 시집 장가를 다 보내요. 정말 아버지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큰아들은 10년 전 제 동생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었으니 제 동생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죠.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배관이니 전기니 척척 고치는 모습을 보고는 멋지다 대단하다 하더니만 이제 좀 컸다고 아버지가 남의 집 배관이나 고치는 게 창피한가 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동생이 하나 더 보태더라고요. 형은 다 큰 자식들을 의대까지 보냈으면 됐지 뭘 아직도 그렇게 자식들 걱정을 해요? 의사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자기들이 알아서 시집장가 가겠지. 동생은 참 눈치가 없었어요. 뻔히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조심성 없이 꼭 미운 소리를 해댔죠. 그러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이에 하는 일도 없이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참견은? 뭐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놈의 새끼가 감히 삼촌한테 뭐? 빌붙어 사는 주제에? 큰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동생이 듣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혼잣말로 한 소리라도 삼촌에게 버릇없는 소리를 해댔으니 저도 큰아들을 혼냈죠. 너 이놈의 자식,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얼른 삼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해? 제 말이 틀려요. 할아버지 조의금까지 들고 도망갔던 사람이 사라졌던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알고 받아줘요.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더는 삼촌하고 같은 방 못 써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큰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학교 근처에 하숙하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요. 큰아들은 그러고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을 나간 뒤 친구들과 함께 살며 곧바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병원 숙소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고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장가를 갔으니 제 동생 때문에 나간 이후 큰아들과는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다 제 동생 때문이었죠. 동생은 50이 넘어서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쫓아다니며 기술을 배운답시고 따라다니긴 했는데 사실상 짐이나 좀 나르고 운전이나 했지 영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이왕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 도배나 타일 기술이라도 좀 배워오라고 동네에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분도 50 넘어 인테리어 일을 시작해 환갑이 넘은 당시에 가게까지 차렸으니 나름 본보기로 삼아 열심히 해보라고 보냈죠. 그런데 일을 배우기는커녕 매일 사고만 더 쳤어요. 돈을 벌어오라고 보냈더니 사고 쳐서 물어주는 돈이 더 많았죠. 인테리어 사장님 말이 제 동생은 애초에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래요. 젊을 때 제대로 일 한번 해본 적이 없는지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 사람 상대할 줄도 모른다고요. 결국은 거기서도 잘려서 다시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어지간히 꼴보기 싫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개가 똥을 어떻게 끊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는 사이에 동생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동네 게임장을 드나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한테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 사기꾼들 눈에 든 거죠. 머리는 나빠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니 사기꾼들이 제 동생을 이용한 겁니다.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동생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동행해야 한다고요. 저는 놀라서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 나무랐는데 동생은 억울해했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요. 당시에 집에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있어서 그 꼴을 다 보고 말았죠. 이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큰아들 말이 맞았어요. 그때 큰아들이 아니라 제 동생 새끼를 내보냈어야 했는데 핏줄이 뭐라고 제가 실수를 했죠. 동생에게 사기치기로 작정한 사기꾼들이 도박장에 빚을 진 제 동생에게 빚을 빌미로 이름을 빌려 썼나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동생에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간 거죠. 불법 도박장은 개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몇 천만 원이라네요. 동생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해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당시에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정말 애들 등록금밖에 없었어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벌금으로 다 내고 나면 아이들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형,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한 번만 도와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대로 깜빵 보낼 거야? 저는 동생이 한심하고 너무 미워서 태어나 처음으로 동생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네가 이제 하다 조카들 등록금까지 날리게 해. 답답한 저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머리통이고 등이고 닥치는 대로 때렸습니다. 그래 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방법은 없는걸요.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했죠. 아무리 미워도 삼촌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 이번 학기만 학자금 대출을 좀 알아보자고요. 둘째 딸과 막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서요.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래?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포기한 삼촌을 아버지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데리고 살다가 이 지경을 만드냐고.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나더러 등록금 걱정까지 하라는 거야? 너희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해.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무슨 공부를 해? 누나나 형 공부할 때는 안 그러더니 나 이제 본과 들어가는데 불안하게 자꾸 이래야겠어?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매일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민폐를 끼쳤으니 저는 어떻게든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부모라고 등록금이고 뭐고 다 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무리해서라도 자식들 일이라면 뭐든 해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거죠. 자식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야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만 50 넘은 동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잖아요. 저는 우선 동생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담보로 대출은 받아 급한 불부터 껐죠. 그런데 그게 또 화근이 돼서 큰아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저 와이프랑 병원 나와서 개업할 거라고 건물 담보로 대출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모르는 척 하시고는 삼촌이 사고 치니까 바로 대출 받으셨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결혼할 때 꼭 아파트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있는 돈 다 끌어다 해줬잖아. 그리고 병원 얘기했을 때도 우리 건물 2층 얘기했더니만 네가 안 들어온다며. 네, 그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사실 제가 아파트까지 해줄 여유는 안 돼서 빌라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이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색이 둘 다 의사인데 빌라가 말이 되냐고요. 할 수 없이 전세로라도 무리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근처에 지하철역도 하나 없는데 누가 여기서 병원을 해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학원을 그만두고 며느리와 둘이 개업을 하겠다면서 제게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더군요. 저도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둘째, 셋째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셋 다 아주 욕심이 많다고요. 왜 큰오빠만 개업을 해주냐면서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 건물이든 내 동생 일이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 참견하지 마.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살기 팍팍하고 피곤한데 다 큰 자식들 사정까지 일일이 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 건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다짐했고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제 마음처럼 되나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삼남매는 모두 다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좁게만 보였던 집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와 동생만 남고 다들 독립해 나갔죠.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딸도 제 짝 만나 시집 갔어요. 막내 아들은 다니는 병원이 집에서 멀다며 오피스텔을 구해 나갔습니다. 저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했어요.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나 봐요. 제 몸도 어느새 늙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자꾸만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게 아무래도 어디가 잘못됐나 싶었죠. 저는 겸사겸사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아들은 항상 바빴죠. 얼굴 본 지도 한참 됐고
다행히 오전이라 환자가 덜한지 바로 전화를 받길래 저는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병원은 잘 되는지 물었죠. 병원이 잘 되면 뭐래요. 임대료에 인건비에 다 나가고 나면 대학병원 다닐 때보다 더 벌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들의 하소연에 원래 자기 가게 하는 게 더 힘들다. 남의 밑에서 월급 받을 때가 더 편한 거라며 농담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 말이 듣기 싫은지 말을 끊어버리더니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묻더군요. 내가 요즘 소화가 영 안 돼. 뭔 검사를 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장남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그래서 제가 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니까 걔한테 전화해보세요. 큰아들은 원래 나이가 들면 위에 염증도 잘 생기고 소화기관도 약해지는 거라면서 건강검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가게 문 여느라 매일 붙박이처럼 가게에만 있다 보니 건강검진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셋 다 의사면 뭐 하겠어요. 하나같이 다들 바쁘니 아버지라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없었죠. 저는 지금까지 자식 셋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식 셋 다 의사이니 제가 대단한 호강이라도 받으며 사는 줄 알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 커서는 일하느라 바쁘니 부모라고 병원 한번 같이 가달라는 소리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서운할 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게 당연한 거라 여기는지 제가 힘든 얘기하거나 지나가는 말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도 항상 자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둘째 딸에게 연락했어요. 둘째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좀 해야겠다고요. 내시경 하시면 정신도 없는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와요? 가까운 동네 병원에 예약해 드릴 테니까 그 동네에서 받으세요. 나도 가까운 데서 받으면 좋지. 근데 내시경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너희 병원에서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잖아. 거기다가 네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마음 편하고. 비용이든 보호자든 사실 제게 그런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도 동생 데리고 가면 돼요. 하지만 저도 한 번은 자식들이 제 보호자가 되어 저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모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걱정되지도 않나 봅니다. 매사에 자기들 일이 먼저였죠. 아버지, 저 외과 의사예요. 아버지 검사 받으러 오셔도 수술 들어가면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제가 아는 병원에 예약해 드릴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삼촌이랑 같이 가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는 약해졌는지 별거 아닌 말에도 마음이 안 좋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냥 나중에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환갑이 다 된 동생을 보호자로 데리고 가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고요. 젊은 날 고생은 좀 했어도 자식들이 결혼까지 하고 나면 제 인생에도 다시 봄날이 찾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라고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아버지, 제가 늙고 힘 떨어지니 이제는 제가 귀찮은 거였죠. 이제 제 나이도 칠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저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죠.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제게 즐거운 노년을 선물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잠도 한번 늘어지게 잡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제삿날이 가까워져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쩜 셋 다 전화를 안 받더군요. 처음엔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니 한가해지면 전화하겠지 싶어 전화를 내내 기다렸죠.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이들은 누구 하나 아내의 제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던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제가 싫은 소리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괜히 제삿날이라고 바쁜 아이들더러 와서 음식 준비 같이 하자는 말도 못하고 남들은 다 모이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밥 한번 먹자고 말도 못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누구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모이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자식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수술이 있네, 환자가 많네라면서 안 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화가 났어요. 1년에 딱 하루인데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매년 자기들 어머니 제삿날도 모르나 싶어서요. 저는 욱해서 질러버렸습니다. 그딴 핑계는 다 개나 주라고요. 이젠 아버지도 늙어서 너희 엄마 제사 더는 혼자 못 지내겠다. 올해부터는 너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내. 이번엔 큰아들 먼저 알아서 준비해. 내가 날짜 맞춰서 너희 삼촌이랑 갈 테니까. 이번 제사에 안 오는 놈은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낸 덕분일까요? 웬일로 자식들이 큰아들네 다 모였더군요. 며느리랑 아들이 대충 음식도 준비하긴 한 것 같았죠. 저는 물색 없이 아이들 얼굴을 보니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닌가 보더군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준비하는데 딸이 제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어요. 바쁜 자식들 고집 부려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좋으세요? 너희가 언제 안 바쁜 적 있어? 지금까지 너희 공부한다는 핑계로 엄마 제사는 이 아버지 혼자 다 했잖니. 뒤늦게라도 자식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들 해.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제 생각대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동생 하나 잘못 둔 죄로 이날까지 동생 끼고 살면서 자식들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거 안 해주고 힘들게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것만큼은 자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식들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자기들 엄마 제사상 한번 차리라고 했다고 아주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더군요. 아버지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저번에 건강검진 못 가드렸다고 삐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지금까지는 아내 없이 자식 셋 혼자 건사하며 사고문치 동생 뒤치다거리하는 거 바로 옆에서 봐놓고도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너 말 잘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매일 네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가서 검사 좀 하겠다는데 그 잘난 수술 핑계대면서 못 오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다 네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가 모를 것 같아? 제 말에 둘째 딸만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아버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뭐야?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지금 네가 사는 이 집 내가 해준 게 아니면 누가 해준 건데? 결혼할 때 해주신 이 집이요? 고작 전세해 주시고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너 생각해서 기껏 무리해서 해줬더니만 뭐 생색? 내가 지금까지 네 놈한테 해준 거 다 생색 좀 내볼까?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시면 제발 그 건물 좀 파세요.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장남 힘들 때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뭐? 왜 이럴 때만 장남이야? 오빠는 처가에서 도와줘서 개업이라도 했지만 난 아직도 대학병원에서 힘들어 죽겠거든? 아버지 건물 팔면 나 줘. 알았지? 자식들은 갑자기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잘난 의대 나와서 명색이 의사 선생이라는 것들이 그깟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것 같았죠. 제 자식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좀비 새끼들 같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아비를 뼈까지 씹어 먹어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놈들이었죠. 지난 세월 제 인생을 다 갈아 넣어 키워놨더니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냐네요. 아버지, 이 자리에서 똑바로 얘기하시고 가세요. 그 집 팔면 무조건 셋이 나눠주는 거예요. 형이라고 더 주고 누나라고 더 주면 저 다신 아버지 안 봐요. 내가 이 집에서 큰 소리 칠 주제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명색이 의사라는 놈들이 해도 너무한다. 어쩜 아버지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옆에 있던 동생이 보다 안 되겠는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러자 제 자식들은 피라미들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이 뭔데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요? 왜요? 그 집에 몇 년 사니까 욕심나요? 우리 없다고 순진한 아버지 꼬셔서 허튼 짓 할 생각 말아요. 이놈의 새끼가 삼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저는 아들 등짝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버럭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지금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이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감싸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다 이제 정신줄까지 놓으신 거예요? 아, 그만 가세요. 아내 보기 쪽팔려서 안 되겠어요. 자식이라는 놈이 아버지가 창피하답니다. 이제 나의 저를 정신 나간 노인의 취급을 하더군요. 저와 동생은 쫓겨나듯 아들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녀석 하나 잡으러 나오는 놈도 없더군요. 그러고 며칠 뒤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집 앞에 웬 공사를 하길래 무슨 공사인가 싶어서 부동산에 물어보러 갔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은 오히려 제게 아직도 몰랐냐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아마 건물 가격도 오를 거라고요. 저는 바로 이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며칠 뒤 가게 문을 닫고 고향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처음으로 셔터를 내리는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웬일이냐고 무슨 일 생겼냐고 걱정을 했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테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했지만 제 계획은 확실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에 이것저것 알아보러 간 것도 얼마 전 포항에 사는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와서였어요. 저희 부모님 선산 주변으로 관심이 있다는 사업가가 찾아왔는데 제게 관심이 있다고요. 어차피 저는 서울살이를 오래 했으니 포항에 내려올 생각이 아니면 가격 후하게 준다고 할 때 팔고 선산을 아예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 얼굴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선산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내 제삿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앞으로는 한시름 덮고 살라고요. 그런데 이 괘씸한 놈들이 저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제가 희생하며 산 세월을 모욕을 했어요. 이젠 제가 누군지 자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죠. 그 이후 저는 1년 넘게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누구에게도요. 그러고는 동생과 여기저기 새 묘지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부모님 묘를 이장을 했죠. 그리고 포항에 부모님 선산을 포함한 주변 땅을 모두 다 팔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오래된 건물을 밀어버렸어요. 왜냐고요? 아주 근사하게 새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사실 아래층만 상가를 주고 저도 그 건물을 살려고 했었는데 건물 짓는 사람들 말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상권이 좋아서 다 임대 주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올리고 남은 돈으로 저와 동생이 둘이 살 정도의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5층짜리 상가를 모두 다 임대를 줬고요. 제 건물의 임대 조건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죠. 1층 상가에 하나만 약국을 주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 세를 줬어요.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더군요. 상가들이 다 채워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이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찾아왔어요. 둘째랑 막내까지 다 데리고 말이죠. 자식들은 제가 새로 지은 건물을 보고는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희가 개업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모르는 척 하시더니. 웃기지 마. 의대까지 등록금 한 번 밀리는 거 없이 몇십 년을 뒷바라지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 호구냐? 개업까지 해주게. 아버지,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올리셨어요? 저희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 저희 속이셨어요? 속이긴 뭘 속여? 내가 내 돈 가지고 건물 지어서 새 받아먹으면서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이렇게들 말이 많어?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디서 제가 건물을 올렸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제 자식들이지만 이 정도로 정신 나간 놈들인 줄 몰랐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봤나? 너희들이 의사가 됐다고 나한테 용돈을 한 번 줬냐? 맛있는 거 한 번 사주기를 했냐? 너희들 셋 다 내 말 잘 들어. 난 너희한테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어. 이 순간부터 너희 부모 노릇은 사표 낼 테니까 우린 이제 남남이다. 아무리 그래도 의사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버지 건물에 버젓이 다른 의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희도 앞으로 내 건물에 볼 일 있거든 합당하게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하고 임대료 내고 들어와.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때 둘째 딸이 제 뒤를 졸졸 쫓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붙잡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닮아서 보는 눈이 기가 막힌 거 아시죠? 이 건물 몫이 너무 좋아요. 이 앞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가만 보니까 성형외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기회 주시면 제가 이 건물 퀄리티 확 올려드릴게요. 누나, 어디서 선수를 쳐? 아버지, 요즘은 정신과가 대세인 거 아시죠? 저는 큰 자리도 필요 없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자리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너희들은 뭐야? 아버지, 어딜 가나 경력자 우대인 거 아시죠? 저 벌써 개인 병원만 5년이 넘었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평생 아버지 책임질게요.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얼씨구 웃기구들 있네. 내 말 못 들었니? 나 사표 냈대니까. 나 이제 너희 아버지 아니고 건물주니까 필요하면 부동산에 얘기해. 그리고 예정을 생각해서 내가 시세보다는 5% 싸게 빌려줄게. 자식들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제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관리실 직원에게 외부인은 철저히 못 들어오게 하라고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시키지도 않은 무난 인사를 하며 앓는 소리를 해댔죠. 건물주가 어쩌고 병원이 어쩌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소리였죠. 저는 인심 쓰듯 5%더 할인해서 10%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그제야 제가 독하게 마음먹었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애원하지 않더군요. 그러고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정말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접근성도 좋고 시세보다 싼 임대료가 낫겠다 싶었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 곁에 딱 붙어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다 싶었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 더 놀란 게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네, 물론 제 동생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밥도 해먹고 일도 같이 하며 제 동생은 저를 살뜰히 챙겼어요. 동생은 부모님의 선산을 팔 때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면서 일체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 한 층은 동생에게 넘겨줬죠. 과거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은 제 곁에서 성실하게 살았으니 부모님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은 혹여나 제게 미움 살까봐
제 앞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명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앞으로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 거니까요. 요즘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반찬까지 해다 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건강검진이며 비타민 주사까지 척척 알아서 예약해주고 관리를 해주거든요. 자식들에게 받는 임대료도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제와 제 건물을 노리고 여우짓들을 하니 얄밉기도 했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건물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가야겠죠. 나중에 하늘에서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제게 뭐라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까지 못해본 왕 노릇 한번 늘어지게 해보고 갈랍니다.